자, 이어서 저희 세 번째 세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의 주제는요, Data Governance and Policy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마이데이터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금융, 교통, 의료 등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경제 정책과 현행에 대한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해외 사례를 살피면서 데이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연사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에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유병준 교수님과 패널의 기획재정부 김재환 정책조정기획관님, 그리고 비바 리퍼블리카의 신중희 사업개발실장님께서 현장에 참석을 해주셨고요. 틱톡 데이터 공공정책 총괄을 맡고 계신 제이드 네스터님께서는 온라인으로 함께 참석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저희 세 번째 세션을 위해서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세 번째 세션 그 모더레이터 역할을 맡은 서울대학교 경영대 유병준 교수입니다. 네, 오늘 그 소개는 저희 순서대로 저희 각자 내용들 소개해 주시면서 패널 여러분들이 소개해 주시면서 순서대로 하는 걸로 해서 우리 김재환 기획관님, 신중희 실장님, 미스 제이드 네스터 순서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의 주제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거버넌스와 정책인데요. 예, 디지털 경제 아마도 움직이는 근간이 되는 것을 저희가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때로는 디지털 경제를 데이터 경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데이터를 산업혁명 당시의 석유와 비교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석유라고 하고 데이터를 다루는 플랫폼을 유전에 비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자산이 이 자산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 정책과 가이드가 이제 중요하다는 것은 뭐 모두가 다 아시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분들이 데이터 전문가가 모두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패널 여러분들께서요, 각자 현재 데이터 관리 정책적 측면과 관련돼서 각자 하고 계신 일과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슈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 소개와 함께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재환 기획관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기획재정부의 정책조정기획관 김재환입니다. 저희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조율하면서 기획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 산업 관련해서도 과기부라든지 개인정보위원회 그리고 행자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데이터의 생산부터 활용 그리고 분석까지 모든 전분야에 걸친 산업정책과 제도 개선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정부의 주요 관심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좋은 데이터와 유익한 데이터를 생산해서 기업들이라든지 수요자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지를 보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아니면 이 정보의 활용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서 어떻게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정보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가지고 데이터 관련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이 두 주제 관련해서 좀 더 세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스를 서비스하고 있는 비바 리퍼블리카의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신중희라고 합니다. 네, 우선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마이데이터 제도가 법제화되면서 토스가 기존에 서비스하고 있던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들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제도와 관련돼서 변화하는 토스의 서비스에 대해서 긴밀하게 금융 당국과 협회들을 통해서 조율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마이데이터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슈들은 제도의 변화로 인해서 유저 경험이나 서비스 설계가 변화하는 부분들에 되게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최대한 고객의 편의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Miss Nestor. Thank you very much. Now, Jade.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제이드 네스터입니다. 저는 틱톡 데이터 공동 정책 총괄로 있습니다. 저는 프라이버시 그리고 보안 공공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다른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관리, 거버넌스, 데이터 이동성, 그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고 또 데이터 책임 강화에 대한 다양한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틱톡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먼저 이슈들을 보겠는데요. 일단 코리안 이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이슈인데요. 이제 정부 특히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이제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제 이번 달에 시작이 됐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4개월 정도 연기가 됐습니다. 예. 기업 입장에서는 샘플 테스트 등 이제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추지 못한 문제에서 이제 사업이 시작되는 거에 부담도 있을 것 같고, 사실은 뭐 전 세계에서 거의 처음 이제 시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뭐 한국이 언제나 앞서가다 보니까 충분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토스 신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이 데이터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 입장에서 어떤 면이 사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 정부 정책 측면에서 좀 보완됐으면 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서 좀 답변 드리면 우선 사업자 입장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출시가 연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다양한 샘플 테스트와 안정성을 검증한 이후에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출시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새롭게 출시되는 정책과 제도이니만큼 그 서비스가 고객에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위의 이번 결정은 이런 안정적인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신 점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마이데이터 사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에서 말씀드리면 우선 정부 정책의 방향, 금융 데이터 주권을 정부 주체에게 제공을 하고 그걸 서비스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은 저희도 공감하고 되게 잘 설계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이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들은 이미 특히 저희 같은 토스와 이미 다른 마이데이터 향 서비스들은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 보니까 다양하게 변화하는 제도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서비스를 변화시켜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법과 실제 유저 경험 간의 간극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율하는 지점들이 좀 어려운 지점인데요.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미 뭐 당국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지금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상에 청소년들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런 지점들은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던 사업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변화이다 보니까 어려운 지점들이 좀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은 좀 더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들어서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제도에 의해서 동의 절차, 그러니까 유저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과정들이 다양하게 생겨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서비스로 녹여내서 유저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이 기존의 서비스를 참고해서 설계되는 방향이 조금 더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좀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사업이란 게 상당히 플렉서블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 뭐 개인 데이터다 보니까 그렇고 법적인 부분들이 조정되는 데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사실은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기업으로서는 좀 곤란한 면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정부에서도 좀 더 이런 부분에 빨리 플렉서블하게 대처를 해주시면 진짜 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재부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마이데이터 외에 이제 정부가 뉴질 정책 안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22년도에 중점 정책 방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기재부는 그 작년 7월 디지털 리드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데이터 산업을 고도화하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와 뭐 5G 또는 AI 융합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생산과 유통, 그다음에 뭐 저장과 분석 모든 전주기를 지원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모아서 데이터댐 구축 사업이라는 명명하에 그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으로는 그래서 이제 2025년까지 약 6.4조 원을 투자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정부나 공공 부분에서 많은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데 그 공공 데이터를
가능하면 아주 많이 개방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5년까지 약 1,400만 개의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특히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등기 정보라든지 아니면 그 과세나 사업자 관련한 국세청이 갖고 있는 국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민간이나 기업 수요자한테 개방함으로써 그 데이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생산이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공 부문이나 민간 부문의 빅데이터 플랫폼들을 만드는 사업들을 구축하는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금융, 문화 등 그 데이터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16개 정도 만들었고요. 2025년까지 31개로 이를 확충해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플랫폼들이 이 빅데이터 플랫폼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이 플랫폼들을 이어주고 그다음에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통합 데이터 지도도 만들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어차피 그 데이터를 모아서 잘 활용이 돼야 되니까 이게 인공지능 산업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언어라든지 이미지 또는 영상 데이터셋을 한 1,600만 개, 1,300종을 구축해서 원하는 민간이나 그 수요자들에서 개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상당히 의욕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고 저희도 괄목할 만한 이제 성장 또 움직임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좀 사용자 입장에서 진짜 쓸 수 있는 데이터 이 부분만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슈로 좀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예. 데이터 정책을 논하면서 이제 개인정보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유럽이 가장 강한 규제 환경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 부분을 많이 이제 참조를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제정하면서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을 유럽은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이제 미국식의 서베일런스 감독 체계가 유럽의 개인정보 법규하고 상충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제이든 네스터 씨께서 미국 정부에서 인터넷 정책을 연구하셨고 틱톡에서 그 유명한 글로벌 기업인 바이트댄스 유럽 지사에서 데이터 정책을 담당하고 계셔서 이 다양한 시각을 보시는데 좋은 의견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스 넵스터께서 보시길 때 이제 GDPR이 발효된 지가 이제 3년이 되었는데 유럽에서 유럽 내 프라이버시 관련해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이와 관련된 변화가 무엇이고 앞으로 GDPR이 어떻게 진화하게 될지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디지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미스 넵스터. Thank you for that question. 네, 감사합니다.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랫동안 막대한 영향을 미쳐왔죠. 그래서 이 법은 실제 70년대, 80년대에 개인정보 원칙에 입각해서 제정이 되었고 그리고 OECD의 프라이버시 그리고 데이터 이전의 투명성 관련해서 원칙을 따라 이렇게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GDPR 같은 경우 말씀해 주신 대로 3년 전에 이제 시행이 되었고 역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GDPR이 통과된 이후로 새로운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전 세계 각국에서 GDPR을 참고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프레임워크 간의 상호 운용성이 확보가 되었고요. 그래서 한국의 법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유럽의 GDPR과 유사점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라이버시 관련해서 가장 큰 변화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리고 GDPR이 앞으로 어떻게 계속 진화할지에 대해서는 일단 좀 흥미로운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투명성 그리고 책임 이것이 GDPR의 중요한 원칙인데요. 이것이 유럽뿐만이 아니라 그 유럽의 그 정보뿐만이 아니라 AI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서로 다른 분야의 서로 다른 규제의 합치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규제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관할 건별로 규제가 어떻게 적용돼야 할지, 그리고 투명성 요건이라든지 책임 요건이 서로 다른 법규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틱톡 같은 경우에 이용자 입장에서 그리고 이해 당사자 입장에서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과 책임 센터를 작년 미국에 개소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아일랜드에 올해 새로 또 투명성과 책임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네, 이거는 현재로서는 가상 센터인데요. 내년에 이제 물리적으로 실제 센터를 개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투명성과 책임 센터에서는 정부 관계자, 언론 이러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틱톡에게 직접 정보를 할 수 있는 소통 창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센터를 통해서 저희의 이 보안 환경을 어느 정도 살펴보실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명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틱톡이 투명성 보고서를 분기별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의 일환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보관리 관련해서 다양한 카테고리에 따라 저희의 전략이라든지 방침을 공개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들의 안전성을 위해서 저희가 가시성을 제공하고 특히나 이제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저희의 투명성 방침 그리고 특히 미성년자들의 그런 적절하지 않는 경험을 막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 관리 방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은 10대를 위한 더 정교한 프라이버시 세팅, 그러니까 개인정보 공개 설정을 제공하고 그리고 또 학부모들이 뭐 DM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10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필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의 그 외의 이해 당사자들에게도 더 많은 투명성과 가시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아무래도 GDPR이 상당히 좀 앞서가다 보니까 그런 많은 가이드라인에서 인플루언스를 많이 주고 있고 특히 뭐 재미있는 내용을 지적해 주신 거는 트랜스페런시와 특히 어카운터빌리티에 관련되어서 중요한 이제 진저를 많이 주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특히 프린시플로서 그 법들 간의 소위 말하면 얼라인먼트죠.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 컨시스턴트 일관되게 적용되기 위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역시 GDPR이 저희 그 제도에도 참조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고 저는 프린시플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다른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적용하면서 한국의 내용이 좀 잘 적용되게 좋은 면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대로 우리 미스 네스터께서 미국하고 이제 유럽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본다면 좀 양자의 소위 말하면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이거에 좀 시사하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제도와 유럽 제도에 대해서 본다면 어떤 부분을 좀 참조하면 좋을 것인가 양쪽에 좋은 거를 저희가 받아야겠죠. 그 부분에서 혹시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예. 네,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 왔죠. 사실 몇 차례 개인정보보호법을 70년대 이후로 제정해 왔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주 초창기부터 개인정보에 주목하면서 80년대부터 이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강력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상당히 그 성숙한 프라이버시 환경을 갖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 법을 강력하게 시행해 왔고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그 개인정보 보호가 미국에서 강력하게 이제 옹호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법 제정을 통해서 적용이 되었는데, 제가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미국에서 일할 때 몇 가지 법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Consumer Bill of Rights에서 이제 소비자 권리 장전이라고도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 흥미로운 제안들이 많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유의미한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사실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이제 개인정보 보호, 특히 이제 기업들이 책임감 있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강력한 의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사실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프레임워크를 아직 도출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서는 아직 좀 갈 길이 있는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가 있었는데, 이 미국과 유럽 간의 이 프레임워크의 호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EU는 이 프레임워크 간 상호 운용성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GDPR을 통해서 사실 이제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제 어떻게 이 어카운터빌리티 메커니즘을 통해서 국경 간 데이터 전송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EU에서는 계속해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업법이라든지 아니면 계약법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도 이 국경 간 정보 전송에 대한 그런 프레임워크가 마련됐고 있고, 그리고 adequacy 또는 적격 요건이라는 메커니즘도 이러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서 일할 때 미국 정부가 그냥 고안만 하던, 구상만 하던 생각이 실제 EU에서는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EU의 사법재판소에서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사실 어떻게 보면 비판을 했죠. 그래서 미국의 개인정보 관행이 아직 충분히 강력하지 않아서 데이터 전송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EU 사업재판소에서 판결을 내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EU 사법재판소에서 프라이버시 실드를 결국 무효화하게 되면서 이것이 국경 간 데이터 전송을 어느 정도 제한을 걸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EU 입장에서는 이 EU 데이터 보호 이사회를 통해 다양한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안전한 데이터 전송을 위한 길을 개척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냥 법만 있어서는 안 되고 법을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는 당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부에서 일했을 때도 각국 정부 간에 이 부분에 대해 소통을 하고 함께 그 통일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해서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만 국제적인 상호 운용성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국제 간 협력 구상이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것이 제 기대이고요. 그리고 국가의 뭐 주권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데이터 아일랜드와 그리고 데이터 프라이버시 부분의 다양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 드렸더니 내용을 연결해서 또 답변까지 또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대로 많은 대화와 그리고 이제 그 GDPR에서 나온 그런 커먼한 어떤 역시 일관된 어떤 얼라이먼트에 관련된 내용들이 뭐 기본적인 원칙이 된다는 얘기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걸 좀 지켜서 잘 이제 조화롭게 하는 방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재부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이제 그 해외 사례 들어봤는데요. 해외와 비교할 때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국내 정책적 부분에서 어떤 부분 잘하고 어떤 부분들은 보완해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보시면 자체적인 평가가 되겠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예, 일단 뭐 조금 전에 말씀 계셨지만 저희 나라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정제로 해서만 정부 활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명확히 법제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GDPR 관련해서도 현재 저희 한국 정부도 EU로부터 그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지금 초안은 나와 있고 아마 하반기 정도에는 적정한 평가가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의미는 그 한국의 개인정보 수준이 그 유럽과 거의 유사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보 보호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그 국제 기준의 글로벌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해서 저희는 이제 또 이 정보의 활용이라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양자를 조율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작년에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서 그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소비자의 정보 전송 요구권을 인정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가명 정보 활용을 통해서 더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는 이런 방안들을 도입해서 이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산업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춰서 그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모두에서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디지털 리드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댐 구축 사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 사업이라든지 국가 사업을 통해 가지고 산업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로서 저희가 보기에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기업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예로 데이터 공급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간 약 2.9배로 늘어났고 인공지능 공급 기업도 220개에서 990개로 증가하는 등 한 4배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이나 교통, 문화, 의료 등 각종 데이터 양이 한 4,300여 중에 10억 건 이상의 분야별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수치상은 나오는데요. 이런 개별적인 수치를 떠나가지고 그 정보 데이터 산업에 대한 역량에 집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산업으로서 육성하겠다는 것을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 개별 경제 주체한테 미치는 치근을 효과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가명정보라든지 마이데이터 사업 이런 그 정보 활용 부분을 도입한 지 아주 초기 단계고 지금 실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토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앞으로 이제 시행착오가 많이 나올 건데요. 그것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법령이라든지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법으로 모든 걸 커버하고 있는데 데이터 전반에 관한 그 법령과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데이터 기본법이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도 이제 인프라를 더 갖춰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산업 측면에서는 이제 어찌됐든 이제 저희가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서 수요자들한테 공급해야 되는데 이게 뭐 그냥 쓸모없는 데이터를 모아 놓으면 그게 뭐 쓰레기와 다름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은 데이터를 모아서 그 시장 수요에 맞는 데이터를 모아서 공급할 수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든지 뭐 AI 학습용 데이터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민간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수요자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요즘 뭐 데이터 3법이라든지 또 데이터 기본법이라든지 제도를 정비해서 사실 기존에 저희가 이제 기업 입장에서 너무 이제 데이터에 관련된 규제가 많아서 사실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활용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 노력하고 싶고 계신 거는 대단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역시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아무래도 있으시고 좀 더 바라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용자의 대표로 우리 신 실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예. 네, 우선 뭐 정책관님께서 말씀 주신 정부의 정책 방향과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은 저도 정말 환영하는 바이고요. 다만 조금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는 마이데이터 사업 관점에서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데이터 활성화, 데이터 사용에 대한 활성화 방향을 많이 말씀 주셨는데 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 이 활성화를 조금 더 촉진하고 자리를 잡게끔 하려면 다양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시장에 출시되게 되고 그 사업자들이 만드는 서비스가 실제 고객들, 국민들에게 어떤 효용을 주는지를 체감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유 경쟁 속에서 제도가 자리 잡고 시장이 확대되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인데요. 이 지점에서 조금 현재의 마이데이터 사업의 아쉬운 부분은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진입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마이데이터를 등록하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요건들이 있고요. 물론 저희 같은 이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있던 사업자 입장 그리고 조금 더 규모가 큰 사업자 입장에서는 준비를 당연히 하겠지만 이제 시작하는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새롭게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규모가 크고 그로 인해서 좀 사업을 주저하게 되는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금융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에 정보 제공자인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인프라를 구축하고 API를 제공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 혹은 정보 주체에게 정보 전송 요구권에 대응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각자의 비용으로 투입이 되다 보니 이게 결국 마이데이터 사업자 혹은 개인이 이용할 때 비용으로 부가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다양한 사업자들은 조회 서비스,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 사용이 주저하게 됨으로써 사업의 활성화를 조금은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제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1년 정도 비용에 대해서 유예가 되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책 당국 입장에서 조금 전향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사업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거의 비용이 없는 구조로 가야 하거나 혹은 각자의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있거나 하는 등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조금 더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결국은 비용 이슈인데 등록 요건 등이 좀 어려운 부분, 그리고 특히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 토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니까 그러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이 될 것 같고, 말씀드린 거래 활성화라는 데 있어서 메커니즘이 조회 비용이 많이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너무 다 지원하기도 좀 힘들긴 하지만 인프라 지원이라든지 조회 서비스 그러네요. 이제 사용 비용이 늘어나면 소위 말하면 이용이 좀 아마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이런 시장적인 접근이, 역시 데이터에 대한 시장적 접근이 또 필요할 거라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많이 참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택 교관님. 아무로 이제 저기 자유 질문인데 좀 하나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또 관련돼서 오늘 이제 방금 이제 키노트 연설해 주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신 캐시 오닐 씨께서 발표해 주신 그 What Can Go Wrong with Matrix에 보면 이제 AI 많이 문제죠. 바이어스된 알고리즘에 의해서 빅데이터 오히려 불평등을 더 심화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일반화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측정이 야기하는 이제 부정적 효과, 측정이 바꾸는 이제 안 좋은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 안정망 구축, 정책 실현, 기업 입장에서 의사결정 최적화에 있어서 편향되지 않은 알고리즘을 구축하고 마진al 영역에 있는 이제 표본이 소외되지 않게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하는데, 요거는 한번 역순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우리 미스 네스터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 이슈에 대해서. 예. 네, 제가 정부에서 일하던 시절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제 빅데이터 검토 프로젝트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뭘 알게 됐냐면 보험이나 아니면 금융 서비스 관련해서 사람들이 의사 결정을 할 때 알고리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캐시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과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특히 일부 분야에서 더 강력한 영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할 때 알고리즘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외에 GDPR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규제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개인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기준으로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 법령이 개정이 되고 또 추가가 되면서 앞으로는 이 알고리즘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될 것이고, 특히 부문별로 어떤 다른 영향이 나타나는지 더 많이 이해하게 되면서 이것이 결국 규제와 기타 프레임워크에도 반영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신 시장님 좀 토스 입장에서 또 어떤 이슈 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도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쓰는 부분들은 알고리즘에 의한 유저의 선택, 고객의 선택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제한하는 것들보다는 최대한 고객에게 혜택이 될 수 있을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조금 더 우선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를 추천해 줄 수 있는 알고리즘을 기업 입장에서 선한 의지로 제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다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지 않았을 때의 위험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은 향후 이제 금융 금융 마이데이터가 제도화되고 본격 활성화되는 시점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예로 이미 정부에서는 그런 규제들을 하나둘씩 건강한 방향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대출을 여러 상품을 비교해주는 서비스를 정부의 허가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유저에게 정보를 편집하지 않고 객관적인 순서로 제안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사전 심사를 받는 방법을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부의 노력들이라고 생각하고, 기업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 시장님께서 또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또 한 사례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혹시 말씀해 주실 내용 있을까요? 네, 정부도 편향된 알고리즘이라든지 아니면 적절치 못한 데이터 사용으로 인해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예기치 못한 결과들 내오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 산업 전반에 대한 그 발달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 5월에 그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이 전략에 따라서 AI의 그 신뢰성을,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알고리즘 검증 체계, 그리고 또 AI 윤리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서, 이 전략 하에서 이런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서 실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개인정보보호법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요. 그 개정안에는 그 EU의 GDPR에서 보장하고 있는 그 인공지능 같이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 개인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권리 등이 GDPR에 있는데, 그 유사한 조항을 저희 정보보호법에도 반영해서 앞으로 이런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는 개인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 있고요. 또한 아직 이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에 대한 폐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 스터디가 아주 충분히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소비자라든지 민간, 그리고 업계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을 통해 가지고 적절한 보호 장치를 만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정보의 활용가인데, 제 생각에는 정보의 활용가, 그러면서도 활용은 하되 차별은 안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리뷰가 필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 계시다 보니까 일반 이슈 말고도 상당히 재밌는 이슈에 대해서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껄끄러운 질문까지는 아니겠죠. 자, 틱톡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틱톡에 이제 전 세계 사용하고 있는데 그 틱톡이 이제 테크크런치 매체에서 보셨나 봐요. 그 질문하신 분께서 생체 인식 정보를 틱톡이 수집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가 있다는데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는지라고 궁금하다고 질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슈들이 이제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것도 중요한 정보니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틱톡 답변, 오늘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스 네스터. Sure.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 생체 인식 정보 관련해서 수집이 된 것이 이제 미국에서 개인정보법이 바뀌면서 그 부분이 된 것인데요. EU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법에 따라서 시장별로 현황에 따라서 다르게 방침이 적용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틱톡 EU를 대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EU, 즉 이제 유럽의 맥락에서는 저희는 이런 생체 인식 정보를 전혀 수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생체 인식 데이터라고 했을 때 이제 유럽의 맥락에서는 이런 정의가 있고 다른 국가에서는 또 다른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과 지역별로 생체 인식 정보의 정의 자체가 다르고 GDPR은 유럽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이 정보를 생체 인식 정보라고 규정하는지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틱톡 EU 같은 경우에는 생체 인식 정보 수집하고 있지 않고요. 뭐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질문이 또 내용이 들어왔는데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사례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의사 선생님이 여러 설명을 듣는 것까지 좋았는데 멀리 이사 가면서 이제 병원에 계속 갈 수가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또 다시 찍어야 됐습니다. 의료 정보가 민감한 개인 정보이긴 하지만 개인 정보 보호하면서 이제 편의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마 이런 저도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병원들이 그러면 꼭 다시 찍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이슈를 아무래도 딜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국에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편의성과 소위 말하는 이 보호에 대한 부분의 딜레마인데 이제 기업 입장하고 그다음에 정부 입장에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선 저희는 현재까지는 의료 정보에 대해서는 밀접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정확한 답변은 아닐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가 데이터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 이 데이터들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정보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과 개인 혹은 뭐 특정 병원 간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에 있어서의 위험성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그리고 복화해서 사용하는 방향에 대해서 당연히 지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도가 먼저 마련이 되고 이후에 사용하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이런 문제 같은데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 이슈가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제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름으로 기업은 자기 기업 데이터가 이제 소위 기업의 고객 데이터가 릴리즈 안 되게 하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편의성을 위해서 사용자는 원하는데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이 그 데이터가 전환이 안 되도록 말씀드린 마이데이터도 이제 사실 이 이슈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못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나가는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데이터의 개방과 이제 현재 이제 예를 들어 토스의 데이터와 그래서 개방에 관련돼서 어떤 좀 원칙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신지가 어디까지가 개방이고 토스가 가공한 부분의 어떤 컨트리뷰션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앞으로 제 생각에는 마이데이터 이제 나온 데 있어서 어느 형태의 가공까지는 나올 것이고 어디까지는 안 나올 거냐 이슈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분석 결과에 안 나오는 로 데이터의 수준이 어디까지냐에 대해서 저희가 스트럭처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가공에 대해서 원가 스트럭처 얘기도 앞으로 마이데이터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토스 입장에서 나가야 되는 소위 말하는 마이데이터에 나가야 되는 수준하고 토스가 이 부분은 가공이나 또는 인정받거나 또는 이제 노하우로 인정돼야 될 부분이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명확한 답변 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저의 생각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의 전제는 정보의 주체가 요청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보 주체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로우 데이터냐 편집한 데이터를 어디까지 제공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보 주체가 생성하게 되는 직접 생성 예를 들어서 금융 기준으로 하면 거래 데이터는 정보 주체에게 제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현재 마이데이터 구조인데 그 외에 각 기업이 개인의 사용 정보를 기반으로 별도로 분석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공을 각자 기업의 판단에 의해서 그리고 기업과 기업 간의 기업과 기관과 기관 간의 용도에 의해서 제공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래 데이터는 이제 오픈이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구조 이제 스트럭처에서 구조에서 스트럭처를 구하시는 데 있던 이 플랫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요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래 데이터의 운용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또 정보 보호 때문에 사실은 상당 부분은
글쎄요, 사용자가 원하지만 통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뭐 안전이라는 이유죠. 이게 이 범위가 이제 사실 결정이 돼야 될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지금 플랫폼 구축에서 어떤 큰 뭐 디테일은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이런 거 좀 세우신 게 있을까요? 예, 먼저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이데이터 관련해서 정보 이송 관련해서는 그 소비자가 원할 경우 정보를 빨리빨리 이송해줌으로써 이제 정보 이용의 활용성을 높이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단계적 접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분야에서는 작년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원래 금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내년 1월부터 그 한 4단계 수준의 가장 높은 수준의 그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행할 거고요. 다만 의료 분야도 이제 그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서 금년 말 그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작하기는 하는데 그게 의료 정보 같은 게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좀 더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년 말까지는 일단 그 본인의 그 의료 정보를 뭐 포털이라는데 뭐 앱을 통해서 모으는 정도고 기관 간의 전송까지 아직 못 가는 수준인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그 정보 주체의 수요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하신 보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료 문제는 유출이나 아니면 그 밖에 나갔을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균형선을 써가면서 그 가능한 방향으로 그 정보 이송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아갈 게 이제 모든 산업에 대해서 이제 정보 이송을 확대하는 뭐 전 분야에 대한 마이데이터 사업의 도입인데 그것도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을 금년 중에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게 개정이 되면은 그 금년 하반기부터는 그 사업은 시작될 것이고 다만 이제 그 수준에 대해서는 이제 그 각종 가이드라인과 그 상황을 보아가면서 정부 적절한 그 속도를 가지고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또 빅데이터 플랫폼 관련해서 이제 어차피 이게 그 정보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의 한 축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라는 측면에 또 한 축이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어느 정도 선을 잡아서 그 개인정보 보호를 확실히 하면서도 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일종의 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개인을 감염정보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도 감염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본인이 식별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오픈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원칙하에서 감염정보의 그 원칙하에서 모든 데이터를 가능하면 많이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지금 진행을 세션 아주 재밌는 세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거 오늘 정책기관님께서 또 다음 중요한 일정이 있으셔서 좀 곧 떠나셔야 돼서 저희가 정책기관님 먼저 보내드리고 저희 추가 이슈에 대해서 약간만 더 토의를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더 토의를 했으면 하는데요. 정책기관님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래도 좀 이 전체 거버먼트 폴리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매점으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도 관련해서는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 산업과 또 인공지능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보 활용을 촉진해갈 수 있는 최선의 조합을 찾으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그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토끼를 잡도록 노력해 보겠고요. 그 와중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 간의 이제 사회적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업계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정보 수요자나 제공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사회적 합의로 이뤄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관님이 좀 떠나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질문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께만 인더스트리 계신 두 분께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 보면서 이제 거버먼트 폴리시하고 내용 봤는데 여기서 지금 아주 리딩하는 기업이죠. 한국에 리딩하는 기업인 데이터 관련돼서 토스라는 기업과 그다음에 뭐 틱톡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틱톡인데 저희가 이 데이터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요. 지금 이 스트럭처 원가 구조에 대한 말을 했는데 이 데이터 자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뭐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시는 사업들을 주로 하셨잖아요. 근데 두 기업의 입장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사업의 관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점을 두고 계시고 어떤 분야가 가능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을 여기서 내는 것을 생각을 하시는지, 그다음 어떤 분야에서 그런 것을 하시려고 생각하신 게 있는데, 뭐 기업 비밀까지 안 간다면 좀 얘기를, 우리 또 사업개발실장님이세요, 우리 신 실장님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기업 비밀이 아닌 범위 내에서 얘기를, 신 실장님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미스 넵스터 하는 걸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저희 회사에서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보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결국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유저 경험을 제공하느냐에 거의 대부분이 포커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획득한 정보를 판매하거나 로한 데이터를 누군가에게 제공하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현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요. 대부분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유저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할 것이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종의 말씀드린 가공 비용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럼 가공 비용을 컴펜세이트하는 정도 선에서 수익을, 그러니까 그 데이터에 대한 비용을 받으시는 거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저희가 외부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가 별도로 책정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존재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제 현재 제도 하에, 금융 마이데이터 제도 하에서 저희도 이제 정보 제공 기관으로서 저희의 거래 내역들, 금융 데이터들을 제공해야 하는데 그 정도 수준만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별도로 저희가 가공한 데이터들을 다른 기관이나 기업에게 판매하는 형태는 이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틱톡의 경우는 아마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그런 대단히 이펙티브한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많은 이제 이익을 사실 내고 있잖아요. 틱톡은 지금 뭐 이 데이터와 관련돼서 또는 사업이나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좀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좀 데이터 사업에 관련된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데이터를 가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그 레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의 이제 유저 커뮤니티와 플랫폼이 보다 번창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반에 신뢰가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희는 투명성과 또 책임감을 유저들에게 보여줘야 하고, 이 신뢰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저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자담회라든지 뭐 NGO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저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데이터 관행과 또 개인정보 보호 관행에 대해서 유저와 소통을 하고, 유저가 이 방면에서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저희 틱톡은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서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아주 기대되는 변화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혁신을 해 나가고, 또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계속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되 지속적으로 유저들이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러한 이용자 경험에서 아주 핵심적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제나 저희의 우선순위입니다. 상당히 원론적 입장에서 잘 얘기를 얘기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역시. 네.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이 기업의 입장에서 이 저희 데이터 거버먼트 폴리시에 관련돼서 아주 중책을 맡고 계신 두 분이시고 리딩 회사인데요. 마지막으로 해도 지금 오늘 좀 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시고, 회사 입장에서나 앞으로 이런 관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부분들 정리하면서 좀 마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신 실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네, 우선 오늘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고요. 해외 사례나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계속 금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다양한 금융 데이터들이 유저에게 잘 전달되고 좋은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금융 분야, 특히 국내 금융 분야들은 고객들 정보를 쉽게 얻거나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하면서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스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조금 더 금융 혁신,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고객 편의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반에 데이터 경제가 구축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제도를 잘 서비스로 만들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유저들에게 유용한 데이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서비스가 있는 거고 사실은 그 서비스에 구축을 하시는 것이 그 본연의 일인데 그 부분에 충실하시겠다는 말씀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미스 네스터. 네. 우리 오디언스에게 뭐 얘기해 주시고 틱톡 입장에서 얘기해 주실 분 입장 말씀해 주시면 마지막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제 경우에는 일단 한국 데이터 구상, 마이 데이터 프로젝트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 생각할 때 그 한국 정부가 이 방면에서 정말 많은 부분으로 힘쓰고 있고 특히 코로나 중에도 한국의 이 데이터 강점을 잘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과 함께 조합이 되면서 전 세계가 참고할 수 있는 훌륭한 케이스 스터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지 않고 또 데이터를 계속해서 보호하면서 동시에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확보해서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는 사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틱톡이라는 우리가 너무나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토스 모시고 그리고 기재부 정책기획관님 모시고 정부 입장과 국내 기업 그리고 해외 기업의 입장에서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 데이터 거버먼트에서 중요한 것은 저는 말씀대로 사용자에게 이 데이터에 지금까지 저도 뭐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인데 이 사용자 관점에서 이 데이터를 진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고 그것이 유저의 생활을 개선하는 것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마이 데이터가 사실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부 데이터는 이미 상당히 많이 써왔고 거래라는 데는 했어왔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빅데이터 시대의 진정한 가치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 진짜 가치는 이제 그 시너지로부터 나올 것이다. 데이터의 시너지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과 관련돼서 프라이버시 이슈와 그리고 사용성에 대한 이 소위 이 딜레마 속에서 이것을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그리고 데이터가 소위 말하면 합의점을 찾아서 기업들이 내놓고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맞아져서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데이터가 산출돼서 그 성과를 내는 것인데 그래서 한국 정부가 아까 미스 네스터 말씀하셨지만 진짜 세계적으로 이런 첫 발을 내딛는 중요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대가 실망이 되지 않도록 진짜 좋은 성과가 나고 한국이 진짜 IT 리딩 국가로서 이제는 제도적 관점에서도 리딩 기업으로서 좋은 메시지를 제시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계기를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상당히 오늘 정부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잘 되구나 있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디언스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요. 큰 기대로 여러분 이 기업들의 소위 말하면 좋은 데이터를 제시해 주시고 저희가 활용될 수 있는 미래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세션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세 번째 세션 해주신 저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유병준 교수님과 함께 참석해 주셨던 세 분의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지켜보고 계신 이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은요. 이제 마지막 한 세션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면서 뭔가 이 디지털 이코노미 시대에 대한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다라는 생각을 끝까지 가져가실 수 있도록 마지막 세션도 알차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 전에 마지막 세션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댓글창에서 앞서서 보여드렸던 퀴즈 이벤트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주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실시간 퀴즈 이벤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저희가 퀴즈를 띄워드릴 겁니다. 화면에 나오는 문제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댓글에 정답, 이름, 그리고 휴대폰 번호 뒷자리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정된 분들께는 저희가 다양한 경품을 선물로 드릴 거고요. 추첨을 통해 선정된 분들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의 모든 세션들이 마무리가 된 뒤에 저희가 당첨자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 마지막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